김정순의 신화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이유 있는 반항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영웅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전설적 영웅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정이 가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고구려 건국 신화의 주몽각 유리 왕자의 이야기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신화 이야기를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인 테세우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세우스의 아버지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입니다. 아이게우스는 2번이나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고민이 생기면 어디를 가나요? 신전에 신탁 받으러? 네, 델포이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갔어요. 여사제 피티아는 아이게우스 왕에게 신탁을 내려줍니다.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도주 자루를 풀지 마라. 아이게우스 왕이 의뢰를 했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였어요. 신탁의 내용은 전혀 관계가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신탁을 이해하지 못했던 왕은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요. 트로이전의 왕 피테우스입니다. 피테우스 왕은 신탁을 바로 이해합니다. 곧 아이게우스 왕에게는 위대한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지만 왕은 아이게우스 왕에게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신탁 내용이 너무 어렵군.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신탁 내용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고 아이게우스 왕에게 제안을 하죠. 밤새도록 둘이는 술을 마셔요. 아이게우스 왕은 술에 취해서 잠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쁜 아이트라 공주가 누워있는 거예요. 피테우스 왕의 딸입니다. 피테우스 왕은 신탁의 내용이 아이게우스 왕에게 위대한 아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신의 손주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 아이트라를 아이게우스 왕과 동침을 시킨 거예요. 아이게우스 왕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럽죠. 아테네로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데 혹시 아이트라가 임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왕궁 뒤뜰러 갑니다. 그리고 그 뒤뜰에 자신의 칼과 신발을 넣고 커다란 바위를 낑낑낑낑 거리며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공주에게 만약 아들이 태어나 성인이 되어 혼자 이 바위를 들 수 있을 만큼 성장하거든 이 증표를 들고 내게 보내주시오. 이 한마디 남기고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공주는 얼마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는 신탁 내용처럼 비범한 아이로 자라요. 힘도 세고 지혜롭게 성장을 합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왕궁 뒤뜰러 가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면서 들어보라고. 테세우스는 단숨에 바위를 들어 올립니다. 아이트라는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줘요. 아들아, 너의 아버지는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야. 이 신발과 칼이 그 징표다. 테세우스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저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 아테네로 가겠습니다. 트로이젠에서 아테네로 가는 길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 길은 안전한 해로였습니다. 2번째 길은 악당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육로였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죠. 안전한 바닷길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고대 아이나 지금 아이나 둘 다 부모 말을 안 듣죠. 테세우스는 육로를 선택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테세우스의 롤 모델은 헤라클레스였어요. 헤라클레스가 괴물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잖아요. 자신도 악당들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만약에 악당들을 물리치고 아버지 앞에 딱 나타나면 아버지가 자신을 더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테세우스가 이렇게 육로를 따라서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아테네로 가는 여정을 테세우스의 모험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테세우스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악당은 몽둥이 사나이 페리페테스입니다. 페리페테스는 대장장이신 아시죠? 네, 헤파이시스토스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절름발이었습니다. 대신에 팔림이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잡아서 어마어마한 팔 힘으로 몽둥이를 휘둘러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때려 죽이는 것이 취미였어요. 악당을 만난 테세우스는 한눈에 스캔을 해요. 다리가 불편하네? 그러면 내가 민첩하게 움직이면 되겠군. 민첩한 몸을 움직여서 페리페테스의 청동 몽둥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악당이 했던 것처럼 청동 몽둥이로 때려서 죽입니다. 악당을 해치운 페리페테우스는 청동 몽둥이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요. 헤라클레스가 항상 사자 가죽을 쓰고 다녔었죠. 자신의 롤모델인 영웅처럼 청동 몽둥이를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만난 악당은 소나무를 구부린 자 시니스입니다. 이 시니스란 자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으면 그 두 그루의 소나무를 힘껏 구부립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잡아서 그 나무에 묶었어요. 잠시 후 구부린 나무를 탁 놓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에 묶인 사람은 사지가 찢겨 죽게 돼요. 시니스를 만난 테세우스는 똑같이 이 악당을 소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사지를 찢어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만난 악당은 괴물 암태지 파이아예요. 파이아는 농작물을 해치고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항상 골칫거리였거든요. 테세우스는 파이아를 만나자마자 청동 몽둥이를 휘둘러서 파이아를 단숨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네 번째 만난 악당은 메가라 절벽에 살고 있던 스키론이라는 악당이에요. 이 스키론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서 자신의 발을 씻기게 합니다. 나그네가 발을 씻기기 위해서 몸을 구부릴 때 자신의 발로 밀어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테세우스는 이 악당에게 잡혀서 발을 씻겨준 척 하다가 악당의 발을 들어 절벽으로 밀어뜨려 죽여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악당은 엘레오시스의 케리키온 왕이었어요. 이 왕의 취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서 죽음의 레슬링 시합을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왕과 시합해서 이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죽었다는 거죠. 테세우스 역시 왕과 시합을 붙게 돼요. 시합에 들어가자마자 테세우스는 스캔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온몸이 기름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시합이 시작하자마자 테세우스는 옆에 있던 흙먼지를 왕에게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왕이 몸이 덜 미끄럽게 되죠. 미끄럼을 방지한 이후 테세우스는 이 왕을 번쩍 들어서 땅 위에 내려 꽂아버립니다. 여섯 번째 만난 악당은 프로크루스테스예요. 이 악당의 뜻은 느리고 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악당은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목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해서 나그네를 침대에 눕히고 나그네가 침대보다 작으면 사지를 늘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그네가 침대보다 크면 도끼로 잘라 죽였습니다. 테세우스는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이 악당이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들어가자 테세우스는 자신의 온 힘을 이용해서 프로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눕힙니다. 안타깝게도 이 악당은 자신의 침대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고 합니다. 결국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한 용어가 있어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입니다.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는 아집과 편견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행포를 일컫는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렇게 6 악당을 모두 물리치고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으로 환영받게 됩니다. 악당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악당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그대로 물리쳐졌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더욱더 환영을 받게 돼요. 아이게우스 왕도 이미 테세우스의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테세우스가 영웅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어요. 아직 자신의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민을 이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메데이아 기억하시나요? 네, 이아손의 아내죠. 지난 강의에서 황금 마차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가서 아이게우스 왕의 부인이 된 여인이에요. 아들이 없는 아이게우스를 꼬셔서 실제로 아들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메데이아는 마법을 통해 테세우스가 이미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테세우스는 장차 음모를 꾸며서 왕의 자리를 위협할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꼬십니다. 왕 역시 테세우스가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질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제거하는 방법 역시 메데이아가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축하연을 벌여서 테세우스를 초대한 이후 포도주 잔에 독을 타서 죽이자는 거였어요. 계획대로 테세우스는 축하연의 초대를 받고 파티에 옵니다. 테세우스는 왕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죠. 하지만 바로 앞에 나서지 않아요. 대신 축제가 물어있고 왕이 포도주를 하사할 때 그때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테이블 위에 탁 놓습니다. 아이게우스는 자신의 칼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독이 든 포도주 잔을 옆으로 밀치면서 자네 이 칼 어디서 났나? 그때서야 테세우스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백성들과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고합니다.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고 와르르 안으면서 온 백성과 신하들에게 선포합니다. 테세우스는 지금부터 아테네의 후계자라고. 그러면 메데이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데이아가 가장 잘하는 게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아시아로 도망을 갑니다. 아테네의 후계자가 된 테세우스는 자신의 왕국이 강국이 아니라 크레타에게 공물을 바치는 속국이라는 걸 알게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렇다면 왜 아테네는 크레타에 공물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크레타의 왕은 미노스 왕이었어요. 미노스 왕에게는 안드로게오스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만능 스포츠맨이었습니다. 무슨 스포츠 대회를 나가면 올 석권을 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유명한 스포츠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조차도 아들이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합니다. 아테네 시민이 질투가 나서 안드로게오스를 죽입니다. 화가 난 미노스 왕이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요. 그 전쟁 결과 크레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미노스 왕은 매년 아테네 청년 7명과 처녀 7명을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미노타우루스 기억하시나요? 네, 몸은 인간이고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한 괴물입니다. 이 미노타우루스는 미노스의 욕심으로 탄생한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미노스 왕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형제들과 왕위 쟁탈전을 벌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은 신으로부터 이미 왕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그 징표로 포세이돈이 흰 숫소를 보내줄 것이다.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에게 흰 숫소를 보내요. 그 덕분에 미노스 왕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흰 숫소를 바치기로 약속을 했지만 흰 숫소가 너무 탐이 나서 결국 다른 소를 제물로 바쳐요. 신을 너무 띄엄띄엄 본 거죠. 신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화가 난 포세이돈이 형벌을 내립니다. 신들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직접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써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노스 왕에게는 아내 파시파에가 있었어요. 포세이돈은 이 파시파에에게 저주를 내려요. 항소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미노타우루스입니다. 화가 난 미노스 왕은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라. 그러면 가둘 감옥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이달로스에게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을 만들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만든 게 라비린토스 미궁입니다. 미노스의 욕심으로 태어난 미노타우루스는 미궁 속에 갇혀서 아테네에서 보낸 곡물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이야기를 전부 들은 테세우스는 크레타와 전쟁을 벌이자고 아버지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직 크레타를 상대하기에는 아테네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테세우스는 그러면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곡물이 되겠다고 다시 제안을 하죠. 보통 이럴 경우 부모님은 절대 반대를 하죠. 귀한 아들이 괴물의 먹이가 되게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결국 테세우스의 뜻대로 미노타우루스의 제물이 되기 위해 크레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당부의 말을 하죠. 아테네에서 크레타로 가는 배는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깃발을 달고 갑니다. 만약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하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하얀 깃발을 달라고 아버지는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를 듣고 테세우스는 아테네 청년들과 처녀들과 함께 크레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노스 왕 앞으로 가죠. 아테네에서 곡물이 왔다는 소문이 나니 모든 사람들이 곡물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 속에 미노스 왕의 딸인 아리아드네가 있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의 잘생김 그리고 당당한 눈빛에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잠시 임시로 테세우스와 그 곡물들을 가둔 감옥으로 아리아드네 공주는 찾아갑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눠봤더니 테세우스가 아테네의 왕자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미궁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아테네로 갈 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테세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겠죠. 공주는 다이달로스에게 달려가서 비법을 알아옵니다. 테세우스에게 붉은 실과 칼을 주면서 붉은 실을 미궁 문 앞에 묶어두고 그걸 살살 풀고 가서 다시 돌아올 때 붉은 실을 따라서 나오라고 알려줬어요. 테세우스는 공주 덕분에 미궁 속에 갇힌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하고 그 실을 따라 무사히 밖으로 나옵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한 유명한 용어 아리아드네의 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유력한 열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열쇠라는 뜻이에요. 공주 덕분에 미궁을 무사히 탈출해서 아테네의 청년들과 함께 크레타를 재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어요. 아테네로 가는 도중에 식수를 얻기 위해 낙소섬에 잠시 들릅니다. 그런데 테세우스는 무슨 이유인지 아리아드네 공주를 낙소섬에 버리고 출발을 벌여요. 이유가 뭘까요? 아리아드네가 낙소섬에 버려진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잠을 자다가 테세우스의 배를 놓쳤다.
아리아드네에게 반한 디오니소스에게 납치당했다. 아테나 여신이 버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테세우스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나중에 크레타와 전쟁을 벌일 때 공주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 생각해서 낙소섬에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버려진 공주는 울다 지쳐 잠이 들어요. 그때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타납니다. 공주의 한눈에 반해서 디오니소스와 공주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공주가 죽게 되자 디오니소스 신은 자신이 결혼식 때 씌워줬던 금관을 벗겨서 하늘 위로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왕관자리예요. 테세우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신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의 왕관자리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테세우스는 무사히 아테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을 버린 대가일까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이게우스 왕은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벽에서 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의 깃발이 검은색인 거예요. 떠나기 전 분명히 살아서 돌아오면 흰 깃발을 달라고 부탁을 했었잖아요. 아들의 배에 검은 깃발이 달린 것을 보고 아들이 미노타우루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상심해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아이게우스가 몸을 던져 죽은 바다를 아이게우스의 바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지금은 에게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테세우스는 영웅으로 성장하면서 왕이 될 때까지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첫 번째 선택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한 길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선택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하기 위해 크레타로 가는 선택이었어요. 두 가지 선택 모두 부모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선택을 했죠. 보통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 말에 반대를 하면 너 내 말에 지금 반항하는 거니? 라는 말을 해요. 반항은 부모님 말에 대들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저는 이것을 테세우스의 이유 있는 반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 있는 반항을 통해서 테세우스는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반항을 해보셨나요? 그냥 반항을 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저의 가장 처절하게 반항했던 시절 같아요. 그 속에 이유 있는 반항도 있었더라고요. 사춘기 때 제가 읽었던 가장 감명 깊은 책입니다.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읽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냈던 편지글에 나왔던 글귀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정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라고 나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다녔던 학원이에요. 주선학원? 네, 맞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의 학원이자 저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마지막 학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이나 농협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름대로 배려했어요. 주산 학원을 보내준 것이. 제가 살던 동네는 사방이 검은 먼지로 덮여있는 탄광촌이었어요. 그 탄광촌에서 은행을 다니면서 평생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한 달 동안은 주산학원을 다녔어요. 다닐수록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대학을 가서 이 탄광촌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주산학원 안 다닐래요. 대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갈게요. 대학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칼에 거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형제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남동생과 저는 연년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는 고등학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모든 지원은 남동생한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때 생각났던 책이 아까 데미안이었어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저에게 더 이상은 발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혹시 제가 대학을 계속 보내달라 그럴까 봐.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저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뜻하는 대로 탄광촌도 벗어났어요. 아버지 뜻에 따라 은행을 다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버는 과정은 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는 탄광촌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사춘기의 저의 반항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서 꿈을 이루었던 이유 있는 반항이었다고.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죠.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를 아시나요? 뱀은 각질이 비닐로 덮여 있는데 성장하면서 비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닐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허물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이유는 결국 뱀이 성장하기 위해서죠. 허물을 벗을 때 자신의 몸을 돌과 억센풀에 비비기 때문에 상처도 나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상처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걸 포기하는 뱀은 스스로의 틀에 갇혀 죽게 됩니다. 우리 역시 기존의 틀에 갇히게 되면 성장도 발전도 없겠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저항하는 마음,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70세가 되면 시니어 모델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맨날 공부만 하다가 모델에 도전한다고? 자기 끼도 없잖아. 네, 제가 좀 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뭘 매번 도전을 해? 피곤하게? 그냥 좀 편안하게 살아. 네, 매번 도전하는 거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도전 덕분에 저는 매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의 반항은 나이의 한계, 남들의 시선에 갇혀 있지 않고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항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반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반항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벗어나 항상 도전하는 삶이다. 그 반항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아름다운 반항을 응원합니다.